전 세계 누적 판정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별 신규 판정자는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국은 현재 사망자가 8만 명을 기록하며 약 2달 전 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저항정신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이미 항체가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인 마돈나의 경우 자신은 이미 7주 전에 C19에 걸렸었는데 이미 자가치료가 됐다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이미 항체를 갖고 있으며 마스크 없이 바깥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된다고 말하였죠.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Think I had titis, 나 이미 걸렸던 것 같아 증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에런 벤 데이비드 교수는 자신이 이미 C19에 걸렸지만 자연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메일을 수천 통 가까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그것이 옳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심어주고 있다 라며 이 증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는데요.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영국인 J.K. 롤링 역시 자신이 과거 C19 증상을 모두 겪었으나 자연 회복되었다 주장한 적이 있죠. 이것은 모두 일반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의 혼란을 막고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재 전세계 각국의 정부가 보이는 행동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미국에서는 43개 주에서 경제 재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00만을 넘어섰고 지난 7주간 3,35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 재개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수많은 주정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작정 경제 재개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안보센터의 수석 연구원은 현재 주정부들에서 봉쇄 완화를 시작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들은 백악관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준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않는다 라며 앞으로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것이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다가오는 6월 미국에서는 하루 20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며 사망자는 하루 3,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필두로 하여 C19보다는 눈앞의 경제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질본격인 미국의 CDC에서는 경제 정상화를 하는데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세부 지침서를 제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의 배포를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국립 알레르기 질병연구소의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역에 대한 봉쇄를 풀자고 주장하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여성을 고용하여 이 박사에 대한 가짜 미투 소동을 일으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출된 한 녹음 파일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음성도 있어 세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인구 1%가 죽는 것은 자연의 청소이다. 40만 명이 죽는다고 해도 20만 명은 노인이고 나머지는 밑바닥 인생일 텐데 누가 신경 쓰겠냐 라는 등 트럼프 지지 세력이 막말을 한 정황이 포착되어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경제 재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성공적 모델을 보이는 것이 아직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방역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은 5월 6일부터 이전까지 진행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고 생활 방역을 시작하며 새로운 방역 체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추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계획도 세워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제 한국에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연구소도 별도로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 바이오의 입지 역시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꽃길만 걸을 것처럼만 보이던 K방역의 미래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한국 내에서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한국의 C19 종식이 더 멀어지게 되자 분통을 터뜨리며 당사자들을 힐난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전 세계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모범적 방역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역시 삽시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Second Wave 2차 파동이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하며 그동안 전 세계의 방역을 선도하고 있던 한국에서조차 2차 폭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언론들이 대다수인데요. 이러한 외신의 기사를 읽다 보면 뜻밖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목을 끕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완전히 의욕을 잃어 절망에 가까운 심정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지만 외신에서는 한국의 방역당국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루트를 밟고 있다 놀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0일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방역당국에서는 문제의 그날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확보했던 명단은 7,222명이었고 이 중 상당수는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중복 인원인 1,705명을 제외한 5,517명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의 소재 파악이 완료된 것이죠. 심지어 이 중 64%에게는 이미 외출 자제 권고와 함께 검체 채취에 대한 안내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36%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동선 추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수습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 요인은 바로 이들이 대다수 성소수자이기 때문인데요. 커밍아웃 당하는 것을 꺼리는 그들의 특성상 방역당국의 절차에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의 수많은 네티즌들 역시 이들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며 분노를 표시했던 것인데요. 이런 극악의 상황 속에서 질본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은 해외 언론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성소수자 사이트 중 한 곳의 캡처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곳의 광고 팝업을 통해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과 검사 권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들은 원색적인 비난만 하고 있으며 국내 여론도 분노 그 이상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의 질본에서는 이렇게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대처 루트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질타를 피해 더 숨어 들어갈 이들을 향해서 아무런 편견의 시선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야 하는 방역당국에서는 오직 그들에게 올바른 절차만을 알리고 있을 뿐인 거죠. 해외의 수많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가장 효율적이고 거부감 없는 창구를 통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역당국의 배려와 추진력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못한 방역 현황을 보여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활 방역과 집단 면역의 절차에 들어간 수많은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모범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자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 참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현 사태에 대해 유일하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조롱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했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이러한 한국을 반면교사로 생각하여 판정자 수가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준비하도록 해요. 이 나라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 한국에 대한 출입국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하길 바라. 역시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했군요. 미국에게 인증되지도 않을 정도의 낮은 수준의 키트로 계속 검사하니까요.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판정되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미 썩어 넘칠 정도로 한국 안에 퍼져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타국에 비해서 사회생활도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그럭저럭 잘 싸워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일본의 내과 의사인 오타와 와후미에는 일본은 검사 수가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비판받을 일도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일본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는 군의관이 없어요.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외국에는 군의관들이 많죠. 그들은 일상적으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방어복이나 오염물질 등의 취급에 능숙하다고요.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잘 대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대다수 의사들은 방호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지 않거든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일본, 역병이 적은 깨끗한 일본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쿄도의 도지사는 자가격리 중인 일본 국민들에게 캔다마를 일괄적으로 배부하겠다고 했는데요. 갇혀있기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발산해라는 이유죠. 여러모로 일본의 발상은 정말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최근 독일의 슈피겔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WHO에게 이번 사태 발생 초기 이것에 대한 정보 공개를 미루라는 압박을 했다는 첩보를 독일 연방정보국 BND가 입수했다는데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도 혈맹국인 미국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히려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대응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치고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사태는 다소 유감스러운 측면이 많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분열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더욱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생활 속 방역을 철저히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힘냅시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언론이 또 한 번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1년부터 베트남이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2021년 66억 킬로와트시를 초과해 2023년까지 150억 킬로와트시로 증가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일부 언론 매체들은 베트남의 전기 부족 현상이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해외 기업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중 절대적인 비중이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35%, 베트남 GDP의 28%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담당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효성도 베트남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했고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30배 증가하여 어느덧 베트남 법인 연매출 3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이 현재 한국 기업들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 경제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산층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베트남 일부 언론들은 이제 와서야 베트남의 전력난이 응유엔 수엄푹 베트남 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는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베트남 경제성장을 이끌어준 한국 기업들에는 온갖 비난의 목소리를 퍼붓고 있는 베트남 일부 매체들이 일본에는 이상할 정도로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로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던 지난 3월에서 4월, 베트남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가장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었고,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는 일본 나가사키대 소속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들과 협업하여 지금 보시는 이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도 일본과 베트남의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일본에서 만든 경비함을 지원받았고, 추가로 해양경비대 함정 6척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응유엔 수엄푹 베트남 총리를 만나 일본 베트남 방위장비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 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완성시켰습니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안보 측면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응유엔 수엄푹 베트남 총리는 1970에서 19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고 전하며 일본과 베트남의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징은 일본 유통업체 다카시마야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다. 라며 일본의 다카시마야가 하노이 스타이레이크 신도시에 상가와 사무용 빌딩 그리고 국제교육기구 에듀핏 학교를 건설한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냈고,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 비즈는 일본의 이용그룹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내 6번째 쇼핑몰 하이풍 레잔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베트남 전역에 일본의 이온 쇼핑몰 20개를 오픈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일부 매체들은 실질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아깝다며 생떼를 쓰고 있는 대신 기껏해야 베트남 현지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한 뒤 수익금 전부를 일본으로 챙겨가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5년 만에 이마트는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마트는 베트남에서 6개 이상의 대형마트를 오픈하는 규모의 경제를 기획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 했지만 베트남 현지 당국의 지나친 규제와 까탈스러운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으로 기초공사 단계에서 공사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2022년까지 3년간 4,600억 원을 베트남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이마트는 이를 절반 수준인 2,478억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마트가 베트남 사업 철수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과거 중국에서 한 뼈저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1997년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는 한때 현지 매장을 26개까지 늘리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도를 넘는 규제에 2016년 사드 사태로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에 극에 치달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마트는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대신 급성장 중인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마트 베트남 고밥점은 매출액 연간 800억 원 수준이지만 점포 인력은 300명이 넘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최소 매장이 10개 이상이 돼야 제조사와 가격 협상 능력을 갖게 되고 물류 효율도 나오기 때문에 이마트가 최소 10개 이상의 점포를 설립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베트남은 최소 3,00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베트남 농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까지 모두 날려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이 진짜로 큰일 난 것은 이 기회를 틈타 인도가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베트남만큼 큰 혜택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의 공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베트남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국가가 있다면 이제는 베트남이 한국 기업에 더 절실하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가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특별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각종 세제 혜택까지 몽땅 안겨주었습니다. 베트남을 스마트폰 전초 기지로 삼은 삼성전자, 1년에 3억대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절반 가까이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삼성전자의 핵심 스마트폰 기지가 베트남이 아닌 인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 나우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향후 5년 동안 47조 원을 투자해 인도 스마트폰 생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베트남 공장 라인 일부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베트남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인도 정부는 중대 결정을 한 삼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과 함께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 보따리를 삼성그룹에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GDP 기준 동남아 1위 국가이자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더 강력한 세파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협정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의 95.8%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완전히 없애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단숨에 세계 1위로 급부상한 LG화학과 손잡고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소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베트남 정부가 외환시장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다. 라며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베트남은 환율을 조작하여 해외에서 부당하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베트남이 외국 경쟁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